네. 자, 54페이지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서 우리가 이제 법인의 자본 관련된 자본의 분류에 관련된 개정 과목들 또 그거 관련된 분계들을 쭉 알아봤는데 54페이지 현금 배당, 주식 배당 관련된 거 또 이거와 관련된 회계 처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현금 배당을 보면은 현금 배당은 배당 기준으로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배당 기준일이다 그러면 언제일까요? 회계연도 말로 우리가 결산을 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말 성과를 가지고 우리가 배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2월 31일 날 이 회계연도 말이 12월 31일인데 12월 31일 날 배당을 딱 해줄 수가 없죠. 결산도 12월 31일 날 결산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결산도 끝나지 않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이사회에 의결도 해야 되고 언제 배당을 실제로는 실시하느냐 하면은 주주총회 때 최종 결의가 되어야 현금 배당을 실시합니다. 자, 그래서 자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 매년 12월 31일 회계연도 말인 회사에서 22년도분 현금 배당은 23년도 초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금 배당 주주총회 때 우리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 분계를 해야 됩니다. 자,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이 확정될 때 어떤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인쇄해서 지금 나눠드린 거 현금 배당 부분을 보시면은 결의시 1번에 결의시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주총회 개최일에 어떤 결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현금 배당을 10,000원을 하기로 했다라고 했네요. 10,000원. 뭐 한 사람당 10,000원이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현금 배당할 거를 주주 전체에 대한 것을 계산을 했더니 숫자를 줄여서 그냥 쓴 거예요. 10,000원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10,000원. 그러면은 주주총회 날 주주가 이제 모였으니까 그 자리에서 10,000원씩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의하는 날은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 개정 과목이 있어요. 미지급 배당금. 미지급 배당금. 자, 우리가 에어컨을 수리하고 다음 달에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건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자, 이 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됐지만 준비를 한 달 정도 해야 돼요. 그래서 결의가 났으니까 일단 의무가 발생했죠. 의무가 발생하면 부채로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주주총회 날로 전표를 입력할 때는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하고 자, 차변. 자, 우리가 이 현금 배당이라는 것은 영업을 한 그 결과를 가지고 주주에게 그 결과를 그 성과를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과가 뭐냐면은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어디로 왔어요? 여러분 결산 정리할 때 당기순이익 부분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오죠? 처음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오지만 이게 주주총회니까 그 다음에 3월 달에 주주총회를 하잖아요. 해가 바뀌면은 이 개정 과목을 뭘로 2월 해가지고 가죠? 2월 이익잉여금으로 가지고 가죠.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2월 이익잉여금은 금액상으로 항상 똑같아요. 금액이.
그래서 지금 전기 거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단기에서는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에서 우리가 분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배당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금 배당하면은 자본이 감소했죠. 자본. 자, 그러면은 다시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는 날 회계 처리.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으로 분계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22년도 말 후에 배당을 선언한 경우 2022년도 말에는 어떠한 의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2022년도 말에 부채로는 인식하지 않는다. 네, 요 미지급 배당금이 결산 때 재무제표에 안 나타나요. 미지급 배당금이. 왜 안 나타날까요? 네, 주주총회는 그때 하는 게 아니니까. 결산 지나서 하니까 그 말입니다. 왜 결산서에 미지급 배당금이 없을까? 2022년 말에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주총회는 2022년도에 대한 주주총회는 2023년도에 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2022년도 재무상태표의 배당액 차감 전 이익잉여금으로 표시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익잉여금에서 2월 이익잉여금에서 배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는 배당하기 전에 이익잉여금이 표시된다 이 말이죠. 대신 2023년도에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네, 아까 분계 보셨죠? 2월 이익잉여금 차감한다 이 말이에요. 자본 감소시킨다 이 말이죠. 한편 매년 말 배당하는 것 이외에 중간 배당이라고 하여 기중에 배당을 할 수도 있다. 6월 달에 중간 배당을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때도 중간 배당을 결의하는 날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지급하는 날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부분에는 지급시 회계처리. 지급시 회계처리. 자, 중간에 있는 것은 그냥 참고로 적어 놓은 거예요. 배당을 받는 기업은 어떻게 회계처리할까? 자,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다. 배당을 받는 사람이, 주주가. 그러면 회사니까 회계처리 해야죠. 뭐 개인들은 회계처리 같은 건 안 하겠지만,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회사가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아야 돼. 그러면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배당금 수익, 결의하는 날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배당금 수익은 영업의 수익입니다. 차변의 미수수익은 자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급시 회계처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배당을 실시하는 회사 입장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는 거예요. 자, 지급시 회계처리. 자, 한 달 후에 이제 지급을 했습니다. 4월 달에. 자, 그러면 요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가 차변에 와서 없어져야죠. 부채 감소. 대변에는 보통예금이나 현금이 자산이 감소하겠죠. 지급시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배당을 받는 회사는요. 배당을 입금 받았어요.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요 미수수익이 대변에 와서 자산 감소돼야 되겠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다. 자, 현금 배당 분계 이해되시죠? 다음은 주식 배당으로 넘어갑니다. 주식 배당이란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이익을 현금으로 배분하지 않고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주주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네. 우리가 만약에 주식을 주주에게 유상으로 배분한다 하는 것은 뭐예요? 유상증자죠. 네. 주주에게 돈을 받고 주식을 주는 건 유상증자예요. 그런데 배당은 뭐다? 무상으로. 주식을 그 주주가 가지고 있는 그 비율, 총 주식의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주식 배당을 만약에 10,000원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 10,000원을 그 주주들마다 가지고 있는 지분율에 따라서 나누어서 무상으로 주식을 준다 이거예요. 이익 없이 하는 배당은 곧 회사의 부실화를 초래하므로 상법은 이익 배당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무상증자와 다름이 없으므로 회사의 자본 구성 내용의 변동을 가져올 뿐 자본 자체의 변동은 없습니다. 자본 내에서 구성만 달라진다 이거예요. 자, 분계를 한번 볼까요? 자, 주식 배당. 자, 주식 배당을 결의했을 때 회계 처리 볼까요? 차변의 2월 이익여금은 현금 배당하고 똑같습니다. 대변의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 우리가 현금 배당에서는 결의가 되면 부채로 인식했어요. 미지급 배당금. 그런데 주식 배당은 부채가 아니고 자본 조정의 증가로 봅니다. 자본 조정의 증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개념 과목이에요. 자,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래서 이건 자본 증가, 여기 자본 감소잖아요. 자본의 변화가 없죠, 총액에.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다 준비해 가지고 배당을 해 줬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없어져요. 자본 증가했던 거 다시 자본 감소, 없어지고 이제 이게 주식을 발행했으므로 자본금. 그래서 다시 자본 조정의 감소, 자본금의 증가해 가지고 주식 배당의 분계는 결의했을 때나 지급했을 때나 전부 차변과 대변이 자본 증가, 자본 감소이기 때문에 자본의 총액에는 변화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본 조정 개정 과목이에요. 이거 알아두십시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본 자체의 변동은 없다 이 말은 자본 총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한 주식 배당을 수령한 자 입장에서는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하고 주식 수만 조정하면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준 자료에 보면은 이 주식 배당을 받은 회사의 분계는 아예 넣지 않았죠. 회계 처리할 것이 없어요. 주식을 그냥 받았기 때문에 장부에서 우리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주식 수만 늘려준다 이거예요.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주식 수만 조정하면 된다. 수령한 회사는. 주식 배당액도 주식 총회에서 결정될 때 일반적으로 다음 회계년도 초에 결정이 되므로 기말에는 별도의 회계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다. 발행 주식의 액면 금액을 배당액으로 하여 자본금의 증가와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한다. 네. 그래서 주식 배당이 결정되면은 아까 결정될 때 이익잉여금 차변에 왔었죠? 감소니까. 그 다음에 자본금의 증가는 나중에 됩니다. 자본금의 증가는 바로 자본금을 증가시키지 않고 나중에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고 일단은
자본 조정으로 아직 주식 배당이 준비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거쳐서 나중에 자본금으로 증가를 시키게 돼요. 지금 책에서는 거기까지는 설명을 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아두세요. 현금 배당 시 분계와 주식 배당 시 분계, 우리 교재에서 정리된 분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거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익과 비용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익과 비용에서는 뭐 아마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익이란 무엇이냐? 수익의 정의. 자, 우리가 수익은 영업수익인 매출액,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인 뭐 이자 수익, 임대료, 이런 것들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FAT 1급 할 때. 자, 그런 상품 매출이라든가 이 영업의 수익인 뭐 임대료라든가 이자 수익을 염두하시고, 또 조금 전에는 배당금 수익 이런 것 등을 염두하시고 요걸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과정으로 획득된 경제적 가치로서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서 현금이나 매출채권이 증가하게 된다. 수익은 경영활동의 결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현금 유입액을 나타내며 경영활동의 종류와 당의 수익이 인식되는 방법에 따라 매출액, 이자수익, 배당금 수익, 임대수익 등과 같이 다양하게 구분될 수가 있다. 손익계산서의 정보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이익을 증가시키는 요소인 수익 중에서 차익을 분리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 여기서 차익이란 기업 실체의 주요 경제활동을 제외한 부수적인 거래나 사건으로서 소유주의 투자가 아닌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로 정의된다. 수익은 기업이 받을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만을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와 같이 제3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은 수익에서 제외한다. 부가가치세 받는 것은 우리가 상품 매출로 보지 않죠. 부가세 예수금으로 부채로 인식하고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대리관계에서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인 기업이 받는 금액은 수익이 아니며 이 경우 수익은 수수료 금액이 된다. 네, 여기 뭐 수익에 관해서 좀 어떤 설명인지 조금 좀 난해한 설명이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나중에 뒤에서 수익에 관한 문제를 만나보게 되면은 뭐 여기 있는 내용이 다 따져서 우리가 굳이 이해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지금 개정 과목 몇 개 나와 있었죠? 매출액,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임대료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개정 과목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매출액이면 영업 수익이요, 이자 수익이나 배당금 수익이나 우리 회사가 만약에 제조업이다 그러면 임대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에요. 우리 회사가 만약에 임대 사업자다 그러면 임대 수익도 영업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의 측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칙은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은 대가, 즉 판매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매출 애누리와 환입, 매출 할인은 수익에서 차감돼야 되죠. 판매 대가가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 판매 대가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후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가치가 미래에 받을 금액의 합계액보다 작을 수가 있다. 자, 공정가치라는 것은 현재의 시장가치입니다. 공정가치는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거래 가격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미래의 받을 금액의 합계보다 작을 수가 있다. 뭐가? 공정가치가. 그러면 미래의 받을 금액의 합계라는 것은 우리가 명목금액이라고 불러요. 공정가치와 명목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자, 판매 대가를 장기간에 걸쳐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장기 할부 판매를 생각하시면 돼요. 장기 할부 판매. 자, 우리 회사가 노트북을 판매하는 법인인데 우리 노트북은 공정가치가 100만 원이에요. 예. 공정가치 100만 원 이렇게 가격을 써붙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매장에 가격을 딱 써붙일 때는 2년 할부 가격으로 써붙일까요? 예. 현금 가격으로 써붙여요. 현금 가격. 현금 판매 시. 근데 만약에 거래처하고 계약을 할 때, 이제 판매 계약을 할 때, 이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3년 할부로 사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에 팔아가지고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미래에 받을 금액은 좀 더 받아야 돼요. 이때 그 미래에 받는 금액을 우리가 명목금액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자, 이때 공정가치는 명목금액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와 명목금액 간의 차액은 현금 회수기간에 걸친 이자라고 인식할 수 있다. 이자로 본다 이거죠. 예, 이자 때문에 명목금액이 더 큰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유형별 수익 인식의 기준. 네. 재화의 판매 때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입니다. 네,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해야 한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었을 때. 두 번째,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판매자는 그 재화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권한이. 예. 뭐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제품을 우리 회사 상품이나 제품을 고객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이미 양도했단 말이에요. 고객의 집에 아니면 고객의 사무실에 딱 설치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가가지고 제가 팔은 물건을 그 이제 팔았으니까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미 구매자에게 이제 모든 권한이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아직 돈을 아직 안 받았다고 그래서 그걸 마음대로 내가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은 그거는 불법이 돼요. 불법. 자, 그래서 우리가 재화의 판매라는 그 수익 인식 시점이라는 것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 상태를 우리가 재화의 판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매자에게 이전됐기 때문에 판매자는 아무런 통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수익 금액을 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 거래와 관련하여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라는 건 뭐예요? 돈을 받는 거를 말해요. 네. 계좌이체를 받는다든가 현금으로 받았다든가 아니면 할부로 장기간에 걸쳐 나눠서 받기로 한 계약서가 있다든가 하는 것이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게 재화의 판매라고 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자, 용역의 수익 인식은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화라는 것은 인도라는 것이 일시에 딱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행 기준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하지만 용역의 대표적인 것이 건설 용역인데요. 건설업이 다 용역이에요. 건설 용역. 그래서 만약에 이천에서 용인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라고 하면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게 어느 순간에 몇 월 며칠 하루에 딱 공사가 끝나는 게 아니죠. 수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설회사가 거기에 대한 그 공사비, 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국가로부터 받아야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돈을 받아야죠. 그럼 어떻게 받겠어요? 진행 기준에 따라서. 진행 기준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돈을 받고 그것을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1. 거래 전체의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계산이 다 가능해야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진행 기준이라는 것은요, 그 공사의 진척도를 말해요. 그런데 공사의 진척도를 따질 때, 이 지금까지 들어간 투입 원가, 투입한 비용 있죠? 투입한 비용 나누기 총 원가, 총 비용, 이걸로 진행 기준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사를 하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게 총 비용이죠. 총 비용. 총 비용. 그리고 이미 발생한 비용은 얼마냐? 이미 발생한 원가. 이게 현재 투입된 비용이죠. 그 비율로 진행 기준, 진행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용역 제공 거래의 진행률은 1 또는 3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자, 1은 뭐냐? 작업량 가지고. 작업량으로 진행률을 계산합니다. 총 작업량, 예를 들어서 아까 도로 건설이다 그러면 여기서 용인까지 도로를 놓는데 일단 그 거리가 가령 50km다. 근데 딱 25km까지 완공을 했어요. 그러면 작업률이 어떻게 해요? 진행률이 50%겠죠? 총 예상 작업량은 50km이고 실제 작업량은 25km다. 그런 비율로 진행률을 계산할 수 있다. 또 이 3번을 볼까요? 3번은 총 추정 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 원가. 자, 공사를 다 마치는데 들어가는 예상 총 원가는 가령 500억이다 라고 해봅시다. 500억인데 지금까지 공사비 들어간 것이 200억이 들어갔다면은 5분의 2 이런 비율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투입된 비용을 가지고도 진행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작업량을 가지고도 진행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3번에 이자 수익, 로열티 수익, 배당금 수익, 이 영업의 수익들이죠.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요게 이자 수익. 또 배당금, 요거는 내가 투자를 하면 배당금을 받는 것이죠. 로열티, 로열티는 내가 어떤 그 기술을 대여해 준다든가 이러고 받는 것이 로열티죠. 그래서 이 이자, 배당금, 로열티 등의 수익을 일단 다음 기본 조건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요. 상기 기본 조건을 충족한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로열티 수익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이자 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 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이 배당금 주주총회 개최일, 이때 배당을 받는 기업은 그때 수익으로 인식해라 그랬죠. 대변에 배당금 수익, 차변에 아직 못 받았으니까 미수 수익. 그래서 배당금 수익은 언제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하느냐?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 즉 주주총회에서 확정이 되면 배당받는 기업은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3번 로열티 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모두 수익과 비용은 다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해야 맞죠. 제조업의 경우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로열티 수익은 영업의 수익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로열티 수익은 로열티라는 그 영어로 된 개정 과목 잘 안 쓰죠. 뭐 쓸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만들어 쓰면 되니까. 그러면 로열티 수익에 가장 유사한 기 만들어져 있는 개정 과목은 뭐가 있을까요? 수수료 수익. 로열티 수익하고 아주 유사한 개정 과목은 수수료 수익. 자, 다음은 비용 쪽을 보겠습니다. 비용의 정의. 비용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수익을 얻기 위하여 소비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경제적 효익의 사용 또는 유출을 의미합니다. 수익하고 정반대죠. 수익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를 초래한다고 그랬습니다.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를 초래해요. 근데 비용은 정반대예요. 비용은 자산이 증가가 아니고 자산이 감소하고, 또 부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부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부채는 증가하고, 비용 때문에. 또 자본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감소하게 됩니다. 수익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게 비용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은 수익이고 경제적 효익의 사용 내지는 유출을 우리는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비용의 인식. 비용은 경제적 효익의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보다 구체적인 비용의 인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발생하는 수익을 인식할 때 대응하여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매출 수익, 즉 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는 매출 원가가 있다 이거죠. 매출 수익과 매출 원가를 대응해서 인식한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수익과 직접 대응할 수 없는 비용은 재화 및 용역의 사용으로 현금이 지출되거나 부채가 발생하는 기간에 인식한다. 이걸 우리가 발생주의 회계에서 말하는 기간. 그래서
우리가 기간 비용이라고 하죠. 이러한 판매 관리비, 광고 선전비를 포함한 판매 관리비 같은 비용을 우리는 기간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 기간에 발생한 것을 전부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서 매출 원가라는 비용은 매출에 관련된 비용만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3번. 자산으로부터의 효익이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 기대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특정 성격의 비용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절차에 따라 각 회계 기간에 배분하는 과정을 거쳐서 인식한다. 예를 들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의 상각비, 이러한 것은 우리가 배분 그 상각기간에 걸쳐서 내용연수에 걸쳐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수익 비용이 다 끝났습니다. 수익 비용의 구분.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인 매출활동과 관련된 수익을 영업수익이라고 하고요. 그 외의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라고 하죠. 네. 영업수익인 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매출원가라고 하죠.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그리고 판매와 관리활동에 관련된 기간비용, 그 비용을 판매관리비라고 하죠. 그 외의 비용은요, 영업의 비용이라고 하죠. 이런 수익과 비용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정리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익 비용 쭉 읽어보는 것으로 정리가 된 내용이고, 다음 시간에는 회계의 변경, 요거는 이제 추가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회계의 변경, 그리고 오류 수정까지 다음 시간에 거기서부터 설명을 할게요. 네. 재무회계 이론은 다음 시간이면 다 끝나는데, 이제 뒤에 저기 좀 문제 좀 풀어봐야죠. 문제가 근데 엄청 많아요. 그래서 문제는 좀 다 풀긴 어렵고 띄엄띄엄 풀어볼게요. 네, 그 문제 다 풀려면 굉장히 좀 지루해요. 자, 쉬었다가 59페이지부터 다음 시간에 합시다.